다요 페이지 57이요. 페이지 57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보고요. 바로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요, 그 다음 장 보면 59페이지 맨 위에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동시행 합의권과 계약 해제권을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연결성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것은요, 독일 민법에서부터 유리한 것이에요. 독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얼음 사건, 빙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어가지고 바닥이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얼음이 얼어 있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을을요, 이 얼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건물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요,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잖아요. 체결하는 과정에서요, 여기에서 그 얼음이요,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을이요, 갑에 대해서 왜 나를 그런 쪽으로 인도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 이제 독일에는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나온 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최소한의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오늘은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배웠던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체결했는데 그 전에요, 1월 30날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요, 3월 1일 날요,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요, 2월 20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그럼 여기는 원시적이고요, 이것은 후발적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손해배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출금 이자라든가 이것을 얘기하고, 후발적은요, 전매 차익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면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건물이 멸실되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얘기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신뢰이익, 알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받은 손해죠. 그 다음에 여기 이행이익은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나중에요, 이행이익이란 말의 뜻과 신뢰이익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에서 객관적 불능이란 말은 건물이 3층 건물이면 3층 건물이 전부가 다 멸실된 것을 객관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3층이 다 멸실됐다, 전부 불능이라고 하고요. 3층만 불탔다,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전부 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후죠. 이 후발적 불능은요,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은,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그럼 뭐다?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원시적 불능인 것은 이 말이죠. 무효인 것은, 원시적 불능인 것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딱 있으면 그건 원시적 불능을 의미해요. 왜요? 지금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것을 원시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후발적이죠. 그럼 후발적 뭐죠?
후발적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유효를 얘기해요. 유효. 이것은 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이런 말이에요. 후. 이것은 후발적이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부불능은 무효인데요. 여기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우리 민법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첫 번째 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요, 전부 불능하고 관계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아파트 분양을 할 때요, 평당 1,000만 원. 그래서요, 100평짜리죠. 100평짜리 가면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10억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것을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면적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가 평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러면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일부가 부족이다. 일부가 부족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인데 수량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깎아달라. 원래는 자기는 100평지라고 샀더니 70평짜리 아파트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3억을 깎아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보고 아무튼 유효이다. 이게 중요해요. 유효이다.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과 관계되고 이렇게 일부가 부족이다. 일부 이것을 미달됐다. 미달됐다. 그럼 일부가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후발적은 여기서요, 우리가 매도인이죠. 매도인, 여기 매수인,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죠. 쌍방.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을 뭘 한다?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이 있죠. 매수인의 잘못이 있잖아요.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여기요, 매도인이 잘못이 있다.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죠. 이런 경우로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불이행 아주 중요해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이것은 위험부담 이렇게. 위험부담, 여기요, 위험부담 이렇게. 위험부담이고요. 이렇게 매도인, 채무자가 잘못한 경우 여기는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상청구권. 물론 채무불이행도 있지만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거죠. 여기도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된 것은 대상청구권,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런 것이 있고요.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행이익배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될 때. 여러분 봐봐요. 왜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랬죠?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해야죠. 물건을 넘겨줄 사람이 매도인이죠. 그래서 채무자라고 그래요.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래서 그것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쌍방이 잘못 없다. 두 사람 다 잘못 없다. 뭐다? 이거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또는 뭐가 있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방화. 우리 시험에는 뭐라 했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을 금지. 그럼 여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제3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용이 됐다. 수용이 됐다. 토지가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 국가가 제3자가 천재지변 이런 말. 이것을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 쌍방이 잘못 없는 것을 다른 말로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도 나와. 알겠죠?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그걸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돼. 채무불이행은 첫 번째 후발적으로 매도인이 잘못을 해야 돼. 다시 채무불이행은 뭐라고?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그걸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채무불이행.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채무불이행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때 계약 해지는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지금 우리가 위험부담을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하든 쌍방이 채무자가 잘못이 없든 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뢰 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고, 후발적은 계약 체결이 오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후 이런 것들이고, 원시적은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 말 있으면 원시적. 그것은 신뢰이익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또는 무효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 무효인 것 이렇게 나와.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미 멸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시적은요. 후발적은 이렇게 많잖아요. 대상증권,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건 무조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건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 그럼 무효인 것 그러면 유효가 아닌 거잖아요. 유효인 것은 뭐다? 다 후발적은 일단 다 유효야. 후발적은 채무불이행이고 뭐고 다 일단 유효예요. 그다음에 여기 담보책임 있죠? 소량 부족의 담보책임도 일단 유효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효인 것은 뭐밖에 없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하나밖에 없어. 원시적, 이미 멸실, 이미 수용. 후발적 또는요 담보책임. 후발적 또는 담보책임은 뭐다? 유효가 돼. 유효.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 나중에 가이드 노트가 나오면은요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봐.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은들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겠네요. 그럼 갑은들한테 등기를 못 해주니까요. 이 갑은 자기 건물이 멸실된 건 보통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통은 잘 알겠죠. 그래서 갑은 악이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을은 선이, 그 다음에 뭐가 다? 무과실이죠. 을은 선이 무과실, 을은 잘못이 없죠. 선이 무과실이다. 갑은요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을은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요 이렇게.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이것을 원시적이고 이것을 뭐란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이것은 신뢰이익이고 이것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시적이니까 뭐가 된다? 이미 멸실이죠. 그 다음에 신뢰이익을 청구해야 되고,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죠. 왜요? 이행이익은 후발적이니까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신뢰이익이 80이고 이행이익이 100이다. 그러면은 신뢰이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이익이 100이고 이행이익이 80이다. 그러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아무리 신뢰이익이 100이라 할지라도 80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뢰이익이란 말의 뜻이 뭐고 이행이익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받았던 손해. 알겠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다. 신뢰죠? 알겠죠? 여기는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죠. 계약이 유효했다 한다면 내가 얻었을 이익, 그것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이요 여러분요 58페이지 맨 위에 봐봐. 원시적 불능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것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정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일단 계약이 체결됐죠? 체결되고 나서 그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경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이 경우만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음식점에 갔는데 겨울에요 너무 추운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져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발목이 꺾일 수 있죠. 그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우리 민법에는 없어. 독일 민법에는 독일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오직 먼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더라.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죠. 이럴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우리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 중에서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의 성실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손님들이요 내가 지배하는 공간 안에, 즉 음식점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들어와서 식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럼 음식점 주인이 준비를 잘 못한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호 의무 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민법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더라 이 말이죠. 이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갑이죠. 갑은 상대방이 줄과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신뢰죠. 이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그래.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이것을 신뢰 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은 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것을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여기까지를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신뢰 이익이란 말과 이행 이익이란 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러면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위험 부담 59페이지.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위험 부담은 일단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하는데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뭐라 한다? 그것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권자 이렇게 을 이렇게요. 그런데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월 20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네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받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물건의 위험이다. 물건을 말한다? 급보라고 하죠. 그래서 급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요 뭐죠? 등기를 해줄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겠네요. 왜요? 우리가 등기는 뭐죠?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폐쇄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이것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를 해. 그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를 해. 이걸 우리는 폐쇄 등기부 영구 보존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등기가 없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이것을 이것을 이렇다고 쳐. 전제를 해. 미리서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 가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다고 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 부담은
어디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전제가 딱 주어진 것인데 이걸 전제로 주어지지 않고 얘기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딱 됐다 이 말이죠.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으면은 가보들한테 등기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등기해줄 의무가 없고 어른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 지금부터 시작해. 그러면 이 매도인 갑은, 그럼 매도인은 건물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자기 것이요. 그럼 매도인은 그러면 갑은들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대금 청구할 수 있냐. 그럼 봐봐. 건물이 없어졌죠. 지금 전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다? 갑이 손해요, 을이 손해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손해요, 을이 손해요? 이게 중요하죠. 을이 손해요, 이게 중요해. 만약 예를 들었어요, 건물은 없어졌는데, 없어졌죠? 그래도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가 없죠. 을만 손해가 되죠. 을만 손해 이렇게. 왜요? 건물은 없고 매매 대금은 줘야 되니까. 을이 손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대금을 청구 못한대요. 갑이 을한테 대금 청구 못한대요. 그럼 건물은 없어지고 계약했는데 자기 건물 없어지고 갑은 또 돈도 못 받는데 그럼 뭐죠? 갑은 손해가 되고 을은 건물 없으니까 돈 안 주죠. 대금을. 그러니까 을은 손해가 없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손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손해가 있는 것을 위험부담이다. 손해가 있는 것을 위험부담.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누가 돈을 손해보는가 이 말이죠. 건물이 계약 체결하고 건물이 없어졌는데 누가 돈을 손해보는가? 갑이 손해본다. 채무자가 손해본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매수인 채권자가 돈을 손해본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을이 손해다. 을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갑이 손해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부담이란 말이 너무 어렵게 쓰여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돈을 손해보냐? 누가 알겠죠? 채무자가 손해보냐? 채권자가 손해보냐? 이것을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 누가 손해보냐? 자, 볼까요?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인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 멸실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을이 누구라고 했죠? 채권자라고 그랬죠? 을이 매수인 채권자죠. 그래서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을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면 그러면 을은 어때요? 을은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은 줘야 되겠네요? 건물 없는데 돈을 주니까 누가 손해요? 을이 손해네요.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자, 볼까요? 자요, 갑이 을한테 2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줘서 빨리 집도 가져가라고, 등기 가져가라고, 집도 받았고, 그랬더니 을이 2월 1일 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갑이 준 등기 서류하고 집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받을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왜? 등기하고 대금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뭔다? 을은 채권자죠. 이걸 뭔다? 이걸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수령 못하죠. 수령지체라고 그래. 이걸 누구죠? 을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받지를 못하죠. 왜? 돈을 못 주니까. 그래서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알겠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3월 1일 날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이 을한테 2월 1일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를 가져가라고 그랬어. 집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을이 약속대로 2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해봐. 받고 있다가 3월 1일 날 어떤 이유로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러면 갑이 손해봐야 돼요? 을이 손해봐야 돼요? 을이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2월 1일 등기 가져가라 몇 번은 얘기했어. 그런데 을이 돈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가 그냥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기 전에 3월 1일 날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태풍으로. 또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건물이요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2월 1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산사태가 냈으면 을이 손해인데 갑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몇 번이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을이 그것을 받지 못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갑이 손해봐야 돼? 을이 손해봐야 돼? 당연히 을이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지체 그 말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미리 을에게 집을 인도했어. 인도하고 미리서 인도하고 잔금은 2달 뒤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을이 건물을 넘겨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됐어.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그건 누가 잘못해요? 그러면 우리 잘못했잖아요. 을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요. 일단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하죠. 만약에 옆집에 화재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일단 을은 집을 받았으니까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을은 옆집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리 갑이 을한테 집을 줬잖아요. 을한테 줬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을이 져야 되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게 집으로 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여기 하이마트에서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갑이요 들고 가고 있어. 그래서 돈은 200만 원인데 내가 12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80만 원을 내일 주기로 했어. 그 하이마트 점장을 아니까. 그래서 120만 원만 주고 80만 원을 내일 주기로 하고 미리서 노트북을 넘겨받았어. 오늘요 과제문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노트북이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갑한테 나머지 8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주고 자전거 타고 간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을이 인도받았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지는 것이다 이 말이지. 을이. 이것을 이 세 가지는 다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물건은 없어지고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 누가 위험부담? 채권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죠. 갑은 누구죠? 채무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 갑이 지금 잘못했죠? 그걸 채무불행이죠. 우리가 채무불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의 경우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누가요? 을이 계약을 해제. 갑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갑이 잘못하고 갑이 해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해제해야 된다? 을이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을이 해제한다. 이렇게. 을이.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 법조문에 뭐다 했냐? 갑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쌍방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거 똑같은 말. 그러니까 채무자 잘못 없이란 말은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행, 채무자가 잘못 없다잖아요. 알겠죠? 그 말은 쌍방이 잘못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채무자가 잘못 없으면 채권자가 잘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채권자가 잘못했다고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 잘못 없다는 말은 쌍방이 잘못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 우리 법조문에는 채무자의 잘못 없이 이렇게 귀책 사유 없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갑은 잘못 없잖아요. 그럼 누구도 잘못 없다? 을도 잘못. 쌍방이니까 천재지변 제3자가 방해했죠. 천재지변 제3자가 방어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도 잘못 없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을이 잘못 없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잘못 없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갑은요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건물 없어지고 돈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란다? 갑은 대금을 못 받는다. 그것을 대금을 받지 못한다. 대금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의 위험이다. 이걸 대가의 위험. 이 대가를 뭐란다? 이런 봐봐. 우리가 물건을 급부라 하죠. 그러면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해. 반대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 알겠죠? 그 다음에 돈을 뭐라 한다? 돈을 반대급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기준이다? 물건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급부라고, 등기를. 그 다음에 대금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법을 설명할 때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물건이 급부, 물건에 대해서 대가로 주는 것을 반대급부. 똑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은 반대급부. 그 다음에 등기, 물건에 집을 넘겨주는 것 급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즉 그 말은 뭐냐? 갑은 대금을 받지 못한다. 그럼 만약에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갑은 을한테 돈 못 받으니까 중도금을 뭘 해야 돼? 중도금을 반환해야죠. 중도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 어려워 보이지만 말 자체가 이러면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아무 말도 아니다. 일단 위험 부담은 전제가 주어진다. 전제가 뭐라고 주어진다?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멸실됐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없네. 그럼 을이 손해네. 채권자 위험 부담지. 건물이 없어졌는데 매도인 갑은 돈 못 받아. 그러면 건물 없고 돈 못 받고 갑 혼자 원통하네. 그러면 갑은 누구다? 채무자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자요,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여기요 을하고요 이렇게 병하고 있죠. 갑을 뭐란다? 요구하는 사람이죠. 요구. 을은 뭐죠? 승낙하는 사람. 낙. 그래서 이것을 약속에 대해서 승낙한다. 낙약자. 약속을 요구한다. 요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이 병은요 가만히 있다 돈 받는다.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제3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낙약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도 얘기하죠. 왜요? 낙약자는 병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채무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관계성은 뭐다? 낙약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갑하고 수입병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 관계 이렇게도 얘기해요. 먼저 여러분요 먼저 뭘 해야 되냐? 용어를 먼저 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어를 먼저 그림을 그려서 용어를 먼저 암기하라고요.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갑하고 병이 부부예요. 부부예요. 부부인데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어요.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을 들고요. 이게요. 여기가 여기가 삼성생명이란 말이죠. 삼성생명의 생명보험을 들어. 그리고 수익자는요. 수익자는 자기 처를 수익자. 이건 뭐예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요. 생명보험을 들면서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을 자기 처한테 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로 지금 처하고 남편하고 부부관계로 잘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로 해서 대가관계가 흠결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혼을 했다 이 말이죠.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갑과 을 간의 관계 또는 을과 병 간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요? 아무리 둘이 이혼해도 갑이 을하고 생명보험 계약을 해약을 하지 않는 한 둘이 이혼하든 말든 당연히 을은요 갑한테 매달 주는 보험금 달라가고 보험료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갑이 사망하면 삼성생명은 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병한테 전처한테 생명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다.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 요약자와 수익자를 그냥 대가관계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나한테 묻지 말고 알겠죠? 법에서는 정해진 거잖아요. 갑을 왜 요약자라고 했어요? 그거 묻지 말고 그냥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한 사람이다. 낙약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냥 갑은요 울동이네, 을은요 병동이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약자, 낙약자로 그냥 용어만 정해놨을 뿐이니까 일단은 그림을 보고 암기하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 대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뭐란다? 기본관계, 보상관계다. 왜요? 한번 볼까요? 이 을이 병한테 갑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을은 그 전에 갑으로부터 매달 보험료로 얼마나 받았죠? 2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걸 뭐란다? 갑한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을 보상관계.
알겠죠? 그런데 이 보상관계가 이것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 수익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을이 병한테 급부,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급부 실형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과 을을 뭐라 한다? 보상관계. 그 다음에 을하고 병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왜 여기가 대가관계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알겠죠? 이것은 법에서 용어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흠결 있다. 흠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삼성생명에서 생명보험을 들 때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알겠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생명보험을 들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속이는 거죠. 사기나 강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흠결이 있으면 이것은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는단 말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기본관계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그림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생명보험은 누구하고 드는 거죠? 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요약자와 낙약자.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하죠? 그럼 뭐라 한다? 갑과 을 간에 뭐라 한다? 합의. 갑과 을 간에 합의로,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계약이 성립이 되지, 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갑과 을만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할 때는 수익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무효 취소 해제를 해.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로 인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누가하고 오직 갑하고 을만. 따라서 병은 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병은 무효 취소 해제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보험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 책임이.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어? 현존할 필요가 없죠.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을 들 수 있잖아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것도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수익한다가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뭐 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우리가요, 갑이요, 사망하죠. 그럼 을이 이제 병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테니 언제 오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알았다, 나 보험금 타러 가겠다 말을 해야 되겠죠. 그걸 수익하겠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다? 일방적 의사로 표시한다.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그것은 단독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병이 을에게 하죠. 을에게. 그래서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알죠? 전 남편이 죽어서 내가 지금 현재 수익자로 되어 있으니 내가 보험금 받으러 왔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보험금 주세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죠. 이때요, 우리는 당신한테 주기 싫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 사망했는데 병이 보험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을이요, 병에게 최고하죠. 뭐라고 최고한다? 돈 이거 받아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죠. 그런데 병이요, 아무런 말이 없죠. 병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병은 수익을 망골 봐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거절한 것. 그래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단독행위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승낙을 할 때는 조건을 담으면 안 돼. 조건.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제3자,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걸 수익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다.
단독행위다. 그래서요, 이 병이 은행에 가서 또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전 남편 사망했으니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책임을 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소위 간다고 말을 하면은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발생하니까 이제 병은 직접요,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하죠. 돈 달라고. 그런데요, 은행이 딱 보니까, 이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단 말이죠. 아내가요, 남편을요, 내연남하고 짜가지고 살인한 것 같단 말이죠. 요즘은요,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인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떡하죠? 보험금 지급을 꺼리죠. 안 주죠? 그럼 이걸 뭐란다?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돼서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계약 해제를 누가 한다? 을이 채무불이행이면 갑이 채무불이행이면 을이 해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제3자는 계약을 해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채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법률관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잘못하면 을이 해제하고 을이 잘못하면 갑이 해제하는 것이지 병이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자기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이 범죄가 사료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 고발하겠죠. 고소하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판에 회부하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3년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죠. 그러면 3년 동안에 생명보험금 5억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이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요, 왜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다.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요약자와 수익자를 말한다? 대가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를 말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을 말한다? 계약의 성립요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뭐가 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의 성립은 오직 요약자와 낙약자만 계약의 당사자고 요약자와 낙약자만 계약을 무효취소 해제라고 주장을 하고 무효취소 해제라고 주장을 할 때 제3자 수익자 병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그럼 수익자는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의 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우리가 제3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죠? 상속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수익자, 이 세 가지는 제3자가 아니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이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 누구다? 상속인,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승계한 사람, 그 다음에 수익자.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승계한 자, 이것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상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누가 있어야 한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있어야 되고, 4번에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외치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어디로 볼 거냐? 58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라. 58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55분인데요 55분인데 12시 5분에요 정확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